오늘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색다른 토론을 이끌어가 주실 두 거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상호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야전군 대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거장의 해안을 가져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한 주를 둘러보는 시간을 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떠들썩한 이슈가 있었죠. 한은이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는 조금 하락을 하면서 2017.63에 마감을 했습니다. 두 분 거장께서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셨는지 거장의 시선으로 바라본 금주 시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전격적이다, 기습적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하자면 벌써 저는 우리가 한번 다뤘죠. 그때 금리 인하가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저는 대단히 적절한 시점에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대체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채권 금리는 1년 내내 반영이 되어 왔어요. 근데 다만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채권 전문가들이 70% 이상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연중에 어떤 시그널은 계속 줘요. 다만 타이밍을 이번에 할 거냐 다음에 할 거냐에 조정을 하죠. 그걸 적절하게 이번에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이슈가 아니라 6월 23일 날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로 넘어간다? 브렉시트에서 그게 결정이 되든 안 나든 찬반 투표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7월 달이 된다 그러면 결국 결과를 보고 뒤에 사후 약방문이 되는 것이죠. 그죠? 김 빠진 맥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단행은 대단히 중요하다. 잘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월 23일에 브렉시트가 있는데 이 금리 인하만 가지고 전체적인 투자를 살리거나 소비를 촉진한다? 이렇게 보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따라야 되느냐? 재정정책이 따라야 되죠.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시너지가 지금은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부는 좀 힘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상반기에 하반기에 재정을 끌어다가 상반기에 투입을 했단 말이죠.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한 현상에서는 재정 정책을 펼치기가 대단히 어려워 있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반기에 정부의 재정 정책이 상반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대단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겨우 이제 살아난 이 정시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두 가지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가 먼저 아래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서 5월 거래량이 연중 거래 대금 기준, 거래량 기준 연중 최고점을 돌파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파란 박스로 지금 하늘색 박스로 그려놓은 부분이죠. 이게 다행히 6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많은 걸 담고 있죠. 그 안에 그냥 차트로 표시되긴 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하에 들어왔다. 그럼 언제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냐면은 올해 두 번의 상승이 있는데 이번의 상승과 바로 2, 3월 달의 상승입니다. 2월 중순 이후에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누가 끌어올렸을까요? 바로 외국인들이에요. 또 이번에 상승도 누가 끌어올리냐?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2016년도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수급은 누구냐? 바로 외국인이다. 외국인들이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6월 달에 정고점을 돌파한 시그널은 확 뚫어줬으면 금상첨화인데 2050포인트까지 한번 뚫어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이건 어제 장중 그래프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203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잘 우리가 겪고 넘어간다면 괜찮은데 바로 다음 주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 날 우리나라의 MSCI 선진지수 편입 검토 대상국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이날 동일한 날 중국 A주의 MSCI 이머징 마켓 편입 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가 되거나 둘 다가 안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검토 대상국에 편입이 안 되고 중국 A주는 신흥국 정시에 편입돼 버리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수급적으로 빠져나가고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셔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뭐 일부 시선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지난주 거장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올려주시는 글들을 봤어요. 자, 근데 정말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야정군 대표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냐면 수익의 방법론입니다. 주가는 연중 100포인트 또는 200포인트 항상 빠져왔어요. 왜냐? 5년 동안 항상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것, 그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는 종목을 보라는 계속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내자.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지 누가 잘 됐다 누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바로 가지셔야 될 눈은 나한테 맞는 내 성향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보고 선택을 하는 것, 그 힘을 기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내공을 꼭 키워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일단 6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타이밍이 중요했었는데 적절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재정 정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덧붙여서 시장보다는 종목을 보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정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선물옵션 만기일이랑 같이 겹치면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한국은행은 드디어 청와대에 굴복함으로써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한국은행 총재도 월급쟁이기 때문에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은 좀 김상호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도 종목은 투자할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시적인 경제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방법론의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1.5에서 1.5에서 1.25로 하향됐다는 것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이제 1%대 최악의 순간까지 이제 붙었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그 국내 경제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금리 인하를 말한다는 것은요,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라는 겁니다. 경기가 진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자를 조금 덜 내려줄 테니까 돈을 좀 쓰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인하한 상태에서 대세 상승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세 상승을 가는 거지,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즉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대세 상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참 저는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보셔야 될 게, 일단 우리나라에서의 국내 경제의 수출 감소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비 등 내수 개선의 움직임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와 외수 동반 부진할 것이고요.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하방 리스크를 감안해서 금리를 인하했다. 요 4개의 단어는 바로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이 감소되다, 즉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소비 등 내수 개선 움직임이 악화되고 있다. 즉 소비가 내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내수 관련주가 좋지 않다는 뜻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수, 외수 동반 부진하고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즉 실업률의 증가는 내수 부진으로 그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하방 리스크를 감안한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즉 지금 현재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철강 해운업종을 대비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에 따라서 여기 그 수요일 날이죠. 한국은행은 드디어 10조 원의 실탄을 쐈습니다. 10조 원의 실탄을 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펀드는 없는 펀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건데 중앙은행이 직접 자금을 조달해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즉 정부가 경제정책을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즉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 경제기획원이나 금융감독, 여기서 그쪽 라인 쪽은 사실상 무능을 선포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나라 지금 지난달이죠. 5월 달에 우리가 지금 거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200조인데 지금 또 6조 7천억이 늘어서 123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5월 은행 가계대출만 6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3조 원에서 4조 원, 5조 원씩 막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가계대출의 증가는 무엇이냐? 경기가 좋다면은 대출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셋값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셋값 대비 집값의 가격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자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지금 금리나 1.25%, 0.25 하락했다고 그래서 이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한테 혜택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2면 굉장히 큰 수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분들이 큰 혜택은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주신다면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 인하 추가 여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자본 유출의 위험, 신용 등급을 고려. 여기서 신용 등급을 잘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차트 자료에는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수정자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구조조정 근로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제일 위험성 있게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생계형 중하위 계층에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금리가 인하를 했을 때 우리가 신용등급이 개인별 신용등급이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은행에 대출 받으면 여러분들은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에 근무한다면 5등급 정도를 받는 게 기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뭐 부장, 과장급으로 보면 3등급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죠? 지금 이 금리를 인하한 구조조정 실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서 깔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생계형 중하위 계층, 즉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인 분들한테는 전혀 이 부분이 혜택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5등급 이하는 가상금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절대로 3.45%는 3.45% 주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상금리를 붙여요. 각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서 가상금리를 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하위 계층, 즉 5등급, 신용등급 5등급 이하, 6등급, 7등급, 8등급으로 가는 분들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없는 사람은 더 주고란 뜻이고요. 있는 사람만 조금 이자리에서 니들이 돈 써라. 이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또 그 다음 포커스를 보셔야 될 부분이 전월 대비 우리나라 실업급여 전월 대비가 11%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근로자가 평상시에 월급의 일정 부분을 국가 실업급여에 납부를 하고 퇴사를 했을 경우 회사의 구조정에서 퇴사, 구조정에서 명퇴를 당하셨거나 퇴직을 하셨을 때 일정 기간 약 1년 동안에 전월 대비 월급의 일정 부분을 갖다 계속 보존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급속히 사회로 진출하면서 실업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포커스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기업입니다. 현대중공업 다니거나 삼성중공업 아니면은 대우조선해양을 다니셨겠죠.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실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다가 어디로 떨어지냐 6등급이나 7등급으로 떨어지게 돼요. 즉 가상금리 대상자가 되므로써 이분들에 대한 금리 부담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 부분의 포커스를 본다면은 구조조정 근로자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한
금리 인하 혜택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금리 인하가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 아니면은 중하위 계층, 즉, 먹고 살기 진짜 힘들고, 집값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억지로 지금 대출을라도 받아서 살고 있는 이분들에게 과연 혜택이 주어지냐, 실질적인 혜택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나 1.25니까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내렸으니까 투자할 것이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요, 여유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진짜 이 돈이라도 받아서 살려고 지금 받는 거지, 이걸 해서 여유롭게, 내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해. 이 개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계에 달린 부분입니다. 생존권이 달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논했다가는 이분들에게 추가적인 대출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시장에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볼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풀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연결돼서 급상승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은 바로 신용등급 5등급 이하 내지는 중하위 계층이 가장 실질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혜택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타격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돈을 땡겨와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재무제표를 보고 안 좋아지면 대출을 회수하듯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먼저 공격 대상이 됩니다.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돼요. 금리가 급등하기 때문에. 그분들부터 먼저 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내수 소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 정부에서는 지금 이 금리 인하 0.25 내놓고 무슨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험 가중은 이거에 대한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위험 부담은 정부가 지진 않아요. 국민이 지는 겁니다. 국민과 중하위 계층, 저변에 확대해 있는 우리나라 국민 3천만 명이 이 책임을 지고 가야 돼요. 그분들에게 최선의 안전 방어 장치로서는 금리 인하만, 쉽게 말하면 진통제 하나 조금 줬다고 해서 그분들이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0.25는 어떻게 보면 진통제에 불과해요. 아픈 사람한테 0.25 내려줄게, 난 알약 하나 줬다고 해서 그분이 나 힘이 뻘뻘 나, 이제부터 나는 갈 거야, 달릴 거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먼저 원인 분석을 할 때는 금리 인하 부분이 아니라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진행을 해서 어떻게 해서 수십조 원이라는 돈을 구조조정에 실패해 나갔는지, 지금 정부 이전에 앞에 있는 이명박 정부부터 해서 쭉 해서 지금 7년째입니다. 7년째 우리나라 경기가 이 정도로 망가라지를 갔을 때는 7년 동안에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경제 관료들이 붙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원인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계속 땜빵식이거든요. 원인 분석은 없어요. 뭐가 아픈지도 모르요, 저 사람들 지금. 그 상황에서 금리 인하 알약 하나 주고서 자, 알약 하나 먹었으니까 이제 힘내서 달려! 내일이면 또 구조조정하고 또 실업자들이 발생합니다.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근로자 최하위 계층을 먼저 치는 게 아니라 최상위 계층부터 정리를 해서 무엇이 원인 분석인지를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금리 인하가 원칙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 진짜 해결 방안은 청와대와 경제 관료들이 진짜 머리 싸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못 살고 힘들어 하는지 그 원인부터 분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야정군 대표님께서는 이번 금리 인하의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가계부채 속에서 금리 인하의 혜택이 과연 돌아올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중하위 계층이나 구조조정 근로자들 또한 금리 인하 혜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과연 소비 진작이나 투자가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좀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좀 저는 틀리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야정구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 저도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실정이죠.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까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잘 안 할 뿐이고 또 어떠한 해결책도 못 내놓고 있고,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에서 다뤘잖아요. 돈만 들어가고 뭐 할 건데, 12조 원 들여다붓고 뭐 할 건데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어느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또는 경제관료들이 시원한 답을 내놓을 것이냐? 아냔 말이죠. 물론 그들만의 다들 이유가 있겠죠. 돈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우리 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 조금 해결책은 나올 텐데, 일단
아우성 치는 곳에 돈부터 묶어보겠다, 잠재우겠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알지만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되고 우리가 당장 지금 주식을 해야 되는데 올 하반기에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거는 결부가 쉽지 않겠죠. 바로 그렇게 결부시키는 힘들고. 그래서 당장 어떤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펼쳐서 뭐 말맞다나 몰핀 주사가 되든 어쨌든 우선 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아베 정부가 했던 거 아니에요. 아베노믹스가 지금 뭐 실패한 뒤 어떤지 말은 많지만 주가는 뭐 2배 이상 뛰어났잖아요. 우선 저는 주식하는 자로서 투자자분들이 수익 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죠. 좀 더 풍요로운, 주식을 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함께 하는 것.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 금리 정책은 적절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김상우 대표님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야정군 대표님께 근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4년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죠. 네. 한은이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한 다음에 두세 달 이내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은을 또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글쎄요, 뭐 정부에서는 또 득단의 대체로 또 어떤 이슈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국민을 앞에다 놓고서 금리 0.25% 갖고 장난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중하위권 계층에 있는 분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최근 보시면은 이명박 정부 이후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썼는지 보면 올해 박근혜 정부 이후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뭐 이슈에서 집값을 제어시키겠다, 전세값을 어떻게 막겠다, 이런 제어 장치가 하나도 발표된 건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금리 내쳐줄게, 집 사. 이 얘기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금 전부 다 전세금 때문에 지금 부채를 떠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충격이 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먼저 이 국민들한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이슈, 제어 장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집을 사세요. 차라리 그냥 들었고 안 입고 오면 집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면 집주인 올려달라면 그냥 아유 저기 교회 나가면 빈집들 많아요 사세요.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이분들은 진짜 서울에서 살다가 집값이 너무 올라서 교회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는데 출퇴근 거리 비용 들어가죠. 뭐 이런 거 감안한다면 사실상 비용의 부담에서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대부분 여유가 있어서 집을 산 게 아니라 더 이상 전세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깥으로 나도는 서울 주변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서울시 인구가 100만 명 정도 줄었대요. 1000만 명 아래로 빠집니다. 조만간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언젠가 집값의 버블이 무너지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대출을 받고 들어가신 이분들이 만약 집값 버블이 붕괴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담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 압력을 받을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정부에서 하는 거는 가계대출이 너무 늘었어. 이제 제어해야 돼. 가계대출을 제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그랬죠.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 이렇게 되면 충격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뇌관이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미국이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상을 했을 경우, 만약 올 하반기에 우리나라가 또 0.25%를 줄였을 경우 1%대가 되겠죠. 미국과는 0.75%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올 하반기에 만약 미국이 0.5포인트를 올렸을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불과 0.25% 차이에서는 외국인이 집중적인 공격이 예상이 돼요. 왜? 0.25%하고는 자기들이 리스크를 너무 크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환율 부담이라든 여러 가지 리스크를 너무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앵커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를 미국이 많이 주면 어느 쪽에 투자할 것이냐. 미국에 투자한다. 한국에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그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분명히 금리를 급속히 올릴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충격을 가해주는 부분은 있는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사는 거지.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제 말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야정훈 대표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낮다고 전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대표님, 그러면요. 추가 금리 인하가 혹시나 된다면 시장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현재 그러니까 미국 금리와의 금리 차는 더 이상 이제 좁혀지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자금만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니까 유럽이나 뭐 일본 자금은 지금 없지만 그러니까 유럽과 일본. 근데 일본은 우리와 겹치는 산업군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본 금리도 같이 현재는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금리를 동시에 같이 봐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 주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하나 가지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제는 진격의 제약, 바이오주에 관한 이슈입니다. 투자자들이 잠시 떠났던 제약주가 6월 들어서 대폭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코스피 상승률 50개 종목에서 제약사가 11개나 포함되어 있어서 제약주의 날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진격의 제약 바이오주 두 분 거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대표님. 네. 국내 증시는 이렇지만 바로 최근에 나스닥에서는 헬스케어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국내 제약 바이오주에도 과연 영향을 미칠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나스닥이 왜 빠졌는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뭐 연관을 그렇게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하락. 우리는 올랐는데 왜 나스닥은 빠졌나? 제약 업종이. 일단 미국 제약업체들의 신약 실패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의 제약업체들은 또 바이오 업체들은 그렇다 보니까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제약업체들의 주가는 완전히 차별화가 안 합니다. 특히나 5월 중순 말 이후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좌측에 보시는 게 이제 우리 코스닥, 코스피죠. 다음에 우측에 보는 게 S&P 헬스케어와 나스닥 바이오인데요. 우선 좀 두껍게 나오는 차트를 먼저 오른쪽과 왼쪽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코스피 제약업종은 올 1월 1분기에 조정을 한번 받고 2분기에 저점을 찍고 상승, 다음 전고점 돌파를 다시 시도를 하고 있죠. 반면에 나스닥, S&P 500 헬스케어 지수는 전고점 돌파를 못해요.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우리나라 꼭 그 코스피 지수, 5월까지 코스피 지수처럼 그냥 지지부진하게 옆을 기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제약업체들의 신약 실패 소식들이 고스란히 그냥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그 바이오주로 대표하는 그러니까 제약 코스피 대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의약에 들어가는 제약이고 코스닥 제약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많죠. 걔들은 힘을 별로 못 써요. 제약과는 좀 별도로 움직인다는 흐름이 나오죠.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도. 또 나스닥 바이오테크는 뭐 말할 것을 더 안 좋습니다.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나스닥 대비 우리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의 그나마 차트가 좀 좋다는 것 뿐이고,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바이오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뭔가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제약은 어떻습니까? 제약은 수익이 동반된다. 물론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성장성에 여전히 베팅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그림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 헬스케어가 조정을 받다가 한 2주간 지금 뭐 완전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수급이 그대로 이제 반증을 합니다. 뭐 다른 수급은 제껴놓고 헬스케어 중간에 굵은 것으로 나는 헬스케어와 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1주간 유입 강도인데요. 5월 중순 이전까지는 빠져나갔어요, 자금이. 그런데 5월 중순서부터 19일서부터 0.25% 그다음 전체 비중 대비 그리고 5월 26일서부터는 0.33. 그러니까 시장 대비 중상 정도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급보다도 더 강한 반등이 사실은 나왔단 말이죠. 그게 일부는 단기 거품이 되겠지만 어쨌든 상승 쪽으로는 한번 우리가 보고 성장성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현재 국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야정구 대표님께서도 동일한 의견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업종이요? 네. 글쎄요, 제약업종은 이제는 좀 손 털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제약업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자금은 흐름상으로 봤을 때요.
제조업 부분부터 해서 돌아가는 순환매 거의 끝부분에 차지하는 게 제조업입니다. 아니, 제약업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식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가만히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가 2003년 이후로 순환매를 탔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아마 시멘트주들하고 제약업종들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근데 이 업종들이 이제 거의 끝물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보면 개인 투자가들의 유입이 굉장히 세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더 센 게 아니라 거의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는 개인 간의 거래가 되게 큽니다. 기관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냄새가 많이 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그걸 갖다가 본다면 뭐,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하고 한국을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김상호 대표가 말한 대로 미국은 아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테크 지수라고 있는데 작년 말 대비 18%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작년 말 대비 2.3% 했지만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림 한번 올려주시죠. 다음 페이지에서. 지금 보시면 왼쪽엔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횡보, 박스권에서 유입이 되고 있죠. 지금 5,000선까지 올라왔던 나스닥 지수는 지금 현재 4,000선 초반을 갖다가 방어선을 놓고 횡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바이오테크놀로지 주식은 지금 보시는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2015년부터 해서 급락해서 지금 2단 하락이 진행 중이고 3단 하락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별개의 좀 상황을 좀 달리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보신다면은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현재 약값에 대한 언론의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테크주가 계속 했지만은 약값에 대한 언론의 압박과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바이오테크주가 5년간 랠리 후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헬스케어주들이 바이오테크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본다면은 가는 종목은 가요. 한미약품이 뭐 1조 원 수출했다 해서 뭐 7, 8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60만 원대인가요? 조정을 하고 조정인지 하락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정인지 하락인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나쁘진 않아요. 장기적인 흐름은 괜찮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죠.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들을 먼저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장기적인 흐름은 좋을 것이냐.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쉬어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좋다.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조정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진입은 가능하지만 지금 무리한 추격 매수는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즉 거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맥주 따르시면 거품이 쫙 올라오죠. 그 거품이 싹 죽어야 밑에는 진짜 물이고 위에는 거품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제거가 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올려주시죠. 그래서 시장 규모 우리나라에 가장 했던 게 바이오시밀러 시장입니다. 그죠? 바이오시밀러 시장. 이것은 시장 규모는 2014년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9억 달러 규모에서 239억 달러. 앞으로 3, 4년 안에 약 거의 한 10배 정도 이상? 20, 30배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셀티온의 램시마가 10월 미국 출시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시장에 먹혀들고 있는 거거든요. 즉 어떤 재료, 그렇다면 10월에 미국 출시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재료가 끝난 거죠. 재료가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4개월 동안에 이 셀트리온은 계속 횡보를 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왜? 그리고 나서 딱 재료가 나오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거품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마치 예전에 삼성전자가 10조 원 돌파하면 200만 원 간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2012년도에. 그러나 사실상 2013년도에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돌파했을 때 급락을 맞습니다. 맞죠? 그와 같은 원리예요. 이미 이 재료는 모르는 재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재료를 놓고 계속 방어선만 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계속 개인 투자자들한테 단타를 유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말을 바꿔서 투자 규모는 센트리온가 생산 설비에 3,000억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11월 상장 예정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8,500억 규모가 투자를 해서 설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바이오주의 강국으로 성장할 것을 준비 중인 거예요. 그러나 문제점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규모의 투자에 있어서 그만큼의 시너지, 바이오주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R&D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R&D 비용이. 초기 투자액. 근데 이것이 시너지에서 임상실험 1차, 2차, 3차, 4차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을 경우 이 주식들한테 타격을 가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왜? 막대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단 말이죠. 연구를 해요. 이것이 성공해서 하나가 성공해서 대박이 난다 할 때까지 우리는 또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제일 하시면 언제 가요? 이게 다 끝나야 돼요. 그럼 임상실험 1차, 2차, 3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5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개발 단계까지 한다면 한 7, 8년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지금 당장 이 부분들이 가시화돼서 뭐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상당히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평가 논란과 재조명을 본다면은 기존 글로벌 제약회사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입한다는 거죠. 우리만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기존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계속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부분이 또 남아있다는 부분이죠. 단지 지금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건 국내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세계 글로벌 시장들하고 붙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도 문제점인 거죠. 마치 삼성전자가 파이어와 중국의 파이어하고 싸우듯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의 약진이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과 인도 등은 전 세계 인구 1, 2위를 다투는 나라예요. 이것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자기네 나라 자본력들이 아마 바이오시밀러를 하면서 자기네 제약사들이 경쟁력을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노려봐야 될 부분이에요. 중국의 저가 가격과 이러한 것들이 매칭이 돼서 폭발했을 경우는 우리가 타격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들보다 우리가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또한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거죠. 즉 국내 시장에서 국한돼서 움직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 즉 우리가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서 완벽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으로 해외 진출해서 우리가 무슨 커다란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내 시장적인 측면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음 이쯤에서 잠시 네. 김상호 대표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야정원 대표님께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력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소 고평가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상호 대표님, 네. 이 제약 바이오주 고평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재조명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고평가죠. 그럼 뭐 누구나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테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밸류에이션을 가장 높게 받고 있는 제약 시장도 바로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 부분 그게 주가가 더 갈 거냐 못 갈 거냐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보죠. 그렇다면 작년에 제약주 수익 결코 못 냈을 테고 어느 자리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계속 퍼가 높아졌으니까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PBR이 현재 10배예요. 그리고 퍼가 무려 40배입니다. 작년에 여전히 똑같이 고평가였어요. 그러면 못 들어간 거죠? 수익은 어디서 내나요? 못 냈겠죠? 그러니까 고평가는 여전히 고평가인데 중요한 거는 그 고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갔느냐라고 따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더 먹을 것이 있느냐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냐는 타이밍을 잡는 것. 그게 우리가 제약주, 바이오주를 봐야 되는 바로 시각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순 이후의 차트 흐름과 실적을 볼 텐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5월 이후 제약업체의 주가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은 헬스케어, 코스피 200 내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은 한 9% 정도 올라요. 그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한 3% 정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가의 변동률은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작년의 상승의 일정 부분처럼. 자, 그 다음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약업체들의 실적, 이걸 주요 깊게 한번 보셔야 될 이유는 작년 주가의 흐름과 실적, 그리고 올 1분기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2분기 중반까지 주가의 조정을 받았죠. 그것과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거의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작년에 좋았을 때 주가도 급등을 했다. 그리고 올 1분기에 영업이익이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버블이 꺼지죠.
근데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1분기에 저점을 찍고 2분기, 3분기에 다시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기 정도의 한 번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다만 현재 주가의 거품을 논한다고 보면은 분명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점 자체를 지금 들어가느냐, 조금 더 이후에 들어가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아니다. 무조건 올라갔을 때 들어가면 물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가는, 주식은. 그러면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네 갈 때까지 가봐라. 그리고 조금 조정받을 때, 그래서 조정 기간을 전체로 본다면 저는 타이밍상 6월 매수는 좀 기다리는 게 좋고 7월 또는 8월, 뭐 여름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종목별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 텐데요. 그거는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다. 전반적인 제약과 바이오를 놓고 본다면 그러하다. 이런 겁니다. 네, 김상무 대표님께서는 지금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고평가이긴 하다. 그렇지만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7월에서 8월 이후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야전군 대표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장주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그 성장주를 일단 보려면은 성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속 성장을 해서 커가야 돼요. 그러려면 시장 규모가 파이가 계속 커져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먹을 게 없는데 성장주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파이를 계속 키울 수 있겠느냐? 그럼 국내 제약업종들은 대부분이 해외 시장을 노리는 것보다는 국내 내수에서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약을 제일 많이 쓰는 세대가 어느 세대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는 진행해야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통계청의 통계자료에서 보지만 일단 성장주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해달라는 게 제 권고 사항이고요. 그 이유는 이 앞페이지죠. 너무 빨리 갔어요. 65세 인구, 즉 우리나라의 65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33% 이상을 지출합니다. 즉 100으로 놨을 때 65세 인구가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65세 인구의 90%가 만성질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즉, 한 가지 병은 다 만성적으로, 고혈압이라든지, 뭐, 위염이라든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한 분 정도는 우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단 이 종목, 이 많은 병들 중에 한 가지는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본다면은 국내 만성질환 진료비는 약 18조 원 정도 됩니다. 18조 8천억 정도. 요거는 2014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고요. 이 중 65세 인구가 9조 4천억, 즉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봤을 때 65세의 현재 인구 대비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앞으로는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50%에 가까운 의료비를 65세 이상의 인구 분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향후의 성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만성질환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즉 만성질환이 계속적으로 복합적인 또 질병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진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구 노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요거는 인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증가를 하는데 우리가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겠냐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보시면 2016년도에 보시면 최위에 총 인구는 5,080만 명으로 되어 있고요. 인구는 0세부터 14세는 689만 명입니다. 인구 15세에서 64세는 3,700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686만 명 정도가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2020년 앞으로 4년 후에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0세부터 14세의 인구수가 678명으로 감소세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는 3,600만 명으로 약 50만 명 정도가 축소됩니다. 반면에 여기서 축소되는 15세에서 64세, 지금 현재로 본다면 55세에서 65세 되시는 분들이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에 약 120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으로 올라붙게 돼요. 그래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2030년에는 1200만, 약 20%씩 증가를 할 것으로 5년 단위로 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2040년, 아주 먼 얘기입니다. 25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나라 65세 인구는 1650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 대비 32.3%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인구수는 2016년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13.5%이지만 2040년에는 30%, 즉 10분 중에 3분은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10분, 사람이 이게 지나가다 보면은 10명 중에 1명은 65세이지만 앞으로 20년 후에는 10사람 중에 3사람, 3.5위는 65세 인구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문제점은 여기서 굉장히 커지는 거죠. 32%로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 인구 대비 686명의 약 2배에서 3배수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약가를 본다면 아까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조 원에서 지금 도표를 보고 계시죠? 686명에서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014년도에 약 18조 원의 의료비 부담이 있는데 그중에서 50% 가까이가 64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3배로 늘어난다고 계산하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 9조 원대에서 27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다. 왜? 만성질환을 하나라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하나의 고질적인 병을 하나라도 어르신들이 갖고 계시다면 이것은 곧 약값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 성장력을 발동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20년 후에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결적으로 지금 다 모든 게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 번은 뒤집어 엎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 보여주시죠. 그래서 만성질환 치료제의 시장이 확장될 거라는 거죠. 지금 68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앞으로 20년 후에는 1600만 명까지 올라가면서 3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즉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약 투여량이 증가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을 하나를 예를 들어 한 분이 지금 686만 명이에요. 그러면 한 분당 약 하나씩만 686만 개를 팔지만 20년 후에는 1600만 개를 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내 만성질환 진료비는 18조 원 정도 됩니다. 만성질환에 들어가는 돈은 여기서 이와 같은 결과치로 본다면 앞으로 시장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정근 대표님께서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성장주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다가 말씀을 그만두셨는데요. 김상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가치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장주죠. 이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가치를 반영하려면 가장 좋은 지표, 말씀드렸던 PBR이나 PO가 일단은 좀 낮아져야 돼요. 근데 뭐 다들 10배, 20배, 어떤 거는 PO가 100배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치주라고 이야기하기는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성장주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과연 성장이 살아있느냐, 끝났냐, 끝나면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제약 바이오주는 당분간 안 봐야 되겠죠. 그걸 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게 성장이 없다 그러면 이거 말고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또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성장은 더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 보겠습니다. 주요 R&D 기술 이전 계약 및 추 실적 요망인데요. 이게 이제 실적의 성장성을 더 가져가려면 과연 지금 제약업체들이 뭘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얘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저 차트에서 맨 왼쪽에는 이제 제약사들이 뭘 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한미약품, 동아, 녹십자, 종건당 뭐 이런 데입니다. 얘네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현재 바로 16년도 2분기에 바로 P1, P2, P3를 하고 있단 말이죠. 가장 많아요.
지금 현재 이 우리가 이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들은 바로 연구실에서 또는 마케팅에서 열정적으로 열렬히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럼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바로 네 번째죠. 2017년 2분기에 종료 많이 되죠. 그럼 뭡니까? 저 중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게 다 결과가 나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많은 임상 실험들이 1년 이후에 딱 1년 이후에 그러면 그걸 뭘 이야기할까요?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감 잡으셔야 되겠죠. 최소한 2017년도 2분기 이전에 주가는 선행하니까요. 바로 저걸 가지고 주가의 반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게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성장성에 의해서 따라오던 바로 저걸 보고 있는 저거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제약에 들어간 세력 또 앞으로 한번 세력이 되고 싶다는 그들도 아마 저걸 눈여겨보고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한두 차례 정도의 성장성을 가진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김상우 대표님, 네. 제약 바이오주 앞으로의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전체가 고평가되어 있죠. 이거는 뭐 전체 시장 자체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장을 논하기 전에 글로벌 제약 시장 자체가 살아있을 것이냐,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한 번 더 갈 것이냐라고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들, 오늘 지표들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말이 끊기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중요한 지표들은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 이런 거 보시겠습니까? 그죠? 세계 제약시장 전망 추이입니다. 이게 잘 보시게 되면 2016년도 급증을 한번 합니다. 그죠? 근데 2017년도, 18년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019년도에 빠집니다. 정체가 하락이 되고 정체가 돼요. 중간에 뻥 뚫려서 숫자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 올해에 5.1%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5.8%, 2018년도에 6.8% 좋아요. 그러니까 17년, 18년까지는 전체 글로벌 시장의 제약 환경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19년 돼서는 6.2%로 뚝 떨어지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6.6%로 정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2019년도, 2000년도 전에 주가는 2018년도 또는 2017년도 말에 전반적으로 거품이 확 빠질 공산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품이 빠질 자리는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언제 정도나 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2017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올 하반기 또는 2017년도 상반기까지 한두 차례 상승, 2017년도 하반기 이후에 거품 붕괴, 이렇게 보는 게 전반적으로는 맞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약주 투자 전략을 본다면 먹을 꿈은 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과 바이오주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의 말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두 거장과 함께는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두 대표님께서 아주 짤막하게 한마디로만 간략하게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초 정도요? 몇 분입니까? 몇 초입니까? 1초 정도로 어떻게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아주 짧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정구 대표님께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금리를 인하하고서 대세를 갈 것이냐. 3번의 금리 인하 동안 없었습니다. 그것은 실망으로 돌아갔고요. 그렇다면 주식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정구 대표님께서는 주식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상호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음 주 투자 전략 아주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수가 80포인트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먹지 않으면 이 저성장 국면에 먹을 자리가 거의 없어요. 먹을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두려움을 떨쳐내셔야 됩니다.
저랑 이제 4주째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었고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조정의 빌미는 있습니다. 그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일단 두려움을 떨쳐내시라.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장에서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치열하게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1시간 이렇게 흘러가 봤습니다. 두 거장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도 두 거장과 함께 하시면서 거장의 해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